2024년 5월 충청남도 어느 산골 마을. 폐교된 지 20해가 넘은 다솔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아침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녹슨 철봉과 퇴색한 미끄럼틀 사이로 봄바람이 지나갔다. 교실 유리창은 깨지고 복도 천장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지 오래였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이곳은 이제 적막만이 흐르고 있었다. 운동장 한가운데 시간이 멈춘 듯 서 있는 물건이 하나 있었다. 낡은 커피 자판기였다. 흰색 페인트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전원 램프는 여전히 깜박이고 있었다. 마치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을 이장인 김태수는 오늘도 아침 산책길에 폐교를 지나쳤다. 환갑이 넘은 그는 이 학교 1회 졸업생이었다. 1972년 개교 당시 6살 꼬마였던 그는 이 운동장에서 뛰어놀았다.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이곳이 한때는 100명이 넘는 아이들로 북적였었다. 오늘도 왔네. 김태수는 중얼거리며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자판기 앞에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 차였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각진 안경을 쓴 그는 트렁크에서 커피 원두 봉지와 우유팩, 설탕통을 꺼냈다. 남자는 자판기 뒷문을 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들을 채워 넣었다. 물탱크를 확인하고 배출구를 닫고 버튼들을 하나하나 눌러보며 작동 상태를 점검했다. 모든 과정이 마치 오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정성스러웠다. 작업을 마친 남자는 자판기 앞에 잠시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어떤 깊은 그리움이 어렸다. 저 양반, 몇 년째 저러는 거야.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궁금했다. 정말 궁금했다. 저 남자는 누구이며 왜 폐교된 학교에 매주 와서 아무도 마시지 않을 커피를 채우는 걸까? 교육청에서도 몇 번 문의가 왔었다. 폐교 철거 계획을 세우는데 자판기 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마다 김태수는 좀 더 두고 보자고 했다. 왜인지 모르게 저 자판기를 치워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남자는 작업을 마치고 차에 오르기 전 주머니에서 동전 몇 잎을 꺼냈다. 자판기에 넣고 버튼을 눌렀다. 덜커덕 하는 소리와 함께 따끈한 커피 한 잔이 나왔다. 남자는 그 커피를 받아 들고 운동장 벤치에 앉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아카시아 향기가 실려왔다. 남자의 얼굴에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남자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빈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판기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어루만지듯. 다음 주에 또 올게. 남자는 작게 속삭이고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운동장을 빠져나갔다. 뒤편 백미러로 자판기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다짐이 섞여 있었다. 김태수는 남자의 차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저 자판기에는 분명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었다. 평범한 졸업생의 향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고 간절한 무언가가 20년 동안 일주일도 거르지 않고 이곳을 찾아오게 만드는 이유가 분명 있을 터였다. 운동장 한쪽, 교문 옆에는 작은 표지석이 서 있었다. 다솔초등학교 1972년 개교 2004년 폐교라고 적혀 있었다. 32년의 역사. 그 세월 동안 이 학교를 거쳐간 사람이 수백 명은 될 것이었다. 그들 각자의 기억 속에 이 운동장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선생님. 자판기 옆면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다. 세월에 닳아 거의 읽을 수 없었지만 자세히 보면
강 선생님께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김태수도 처음 알았다. 20년 동안 이 자판기를 그냥 지나쳤는데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니. 강 선생님. 그 이름을 듣자 김태수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다. 1980년대 후반, 이 학교에 젊은 선생님 한 분이 부임해 왔었다. 강민우 선생님. 서울에서 온 25살의 패기 넘치는 교사였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학생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스타일이었다. 아이들은 그를 무척 따랐다. 그런데 강 선생님은 얼마 못 가서 학교를 떠났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1990년대 초반쯤이었을 것이다.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저 갑자기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도시 사람이라 시골 생활이 힘들었나 보다. 더 좋은 자리로 영전했겠지 하고 김태수는 자판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 자판기와 강 선생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그리고 매주 커피를 채우러 오는 저 남자는 누구일까? 혹시 강 선생님의 제자였을까? 아, 맞다. 김태수는 갑자기 기억이 났다. 강 선생님이 이 학교에 있을 때 운동장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했었다. 당시로서는 시골 초등학교에 자판기가 있다는 게 대단한 일이었다. 아이들은 신기해했고 선생님들은 편리해했다. 강 선생님이 사비를 들여 설치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렇다면 저 자판기는 30년도 넘은 것이었다. 그 긴 세월을 견디고도 아직 작동한다는 게 놀라웠다. 물론 주기적인 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김태수는 천천히 운동장을 가로질러 자판기 앞으로 갔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오래된 기계였다. 버튼은 7개, 블랙커피, 설탕커피, 믹스커피, 코코아, 녹차, 레몬차,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 1990년대의 전형적인 라인업이었다. 요즘 최신 자판기들은 수십 가지 메뉴를 자랑하지만 이 자판기는 소박했다. 주머니를 뒤져 500원짜리를 찾았다. 자판기에 넣고 설탕커피 버튼을 눌렀다. 기계가 윙윙거리며 작동했다. 물이 끓는 소리, 원두가 갈리는 소리, 우유와 설탕이 섞이는 소리. 모든 과정이 느렸지만 정확했다. 그리고 마침내 따끈한 커피 한 잔이 배출구로 나왔다. 김태수는 종이컵을 들어 냄새를 맡았다. 의외로 괜찮았다. 한 모금 마셨다. 맛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요즘 편의점 커피보다 더 진하고 고소했다. 정성껏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커피를 마시며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텅 빈 공간이었지만 김태수의 눈에는 오래전 풍경이 겹쳐 보였다. 운동회 날 빨간색과 흰색 모자를 쓴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모습. 점심시간 운동장 구석에 모여 앉아 도시락을 먹던 친구들. 방과 후 축구공을 차며 놀던 소년들과 고무줄놀이를 하던 소녀들. 모두 사라졌다.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학부모들도. 이제 이곳을 찾는 사람은 매주 월요일 아침에 그 남자뿐이었다. 그리고 이따금 산책 나오는 늙은 졸업생들. 김태수는 커피를 다 마시고 빈 컵을 버렸다. 자판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저 속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했다. 30년을 견뎌온 약속, 20년을 이어온 관리,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사연이 언젠가 알게 되겠지. 그는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돌렸다. 등 뒤로 자판기의 전원 램프가 깜박였다.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1987년 3월 서울에서 출발한 완행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3시간 넘게 달려 다솔마을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린 청년은 큰 가방을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강민호 25살. 사범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발령을 받은 신규 교사였다. 여기가 다솔마을.
서울에서 나고 자란 강민호에게 이 풍경은 낯설었다. 아스팔트 대신 흙길, 아파트 대신 기와집, 자동차 대신 경운기. 모든 것이 느리고 조용했다. 하지만 공기는 맑았고 산은 푸르렀다. 강민호는 가방을 다시 메고 학교를 향해 걸었다. 다솔초등학교는 마을 입구 언덕 위에 있었다. 2층짜리 본관 건물과 단층 별관, 그리고 넓은 운동장. 학생 수는 전교생 80여 명, 교직원은 교장, 교감 포함해서 7명. 강민호는 5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다. 강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교장 선생님은 60대의 자상한 어르신이었다.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이 상골 학교에서 마지막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는 강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젊은 선생님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 강민호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첫 부임지, 첫 제자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과연 자신이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다음 날 개학식이 열렸다. 운동장에 모인 아이들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대부분 농사 짓는 집 자식들이었다. 방학 동안 부모님을 도와받치를 했을 것이었다. 아이들의 눈빛은 순수했다. 도시 아이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맑고 진솔한 빛이 있었다. 강민호의 5학년 반은 16명이었다. 남학생 9, 여학생 7. 첫 조회 시간, 강민호는 아이들 앞에 섰다.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강민호 선생님이에요. 올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강민호를 바라보았다. 서울에서 온 젊은 선생님, 도시 말투, 깔끔한 옷차림, 안경 너머로 보이는 부드러운 눈빛. 아이들은 금방 강민호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강민호의 눈길을 끈 학생이 있었다. 뒷줄 창가에 앉은 소년. 이름은 박정우. 또래보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낡은 운동화, 해진 교복, 군데군데 기운 책가방. 가난한 집안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박정우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 수업 시간마다 반짝이는 눈으로 칠판을 응시했고 질문을 하면 누구보다 먼저 손을 들었다. 숙제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내용만큼은 정확했다. 정우야, 수학 문제 잘 풀었네. 대단한데? 강민호가 칭찬하자 박정우는 수줍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자부심과 함께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공부를 잘해서 이 마을을 벗어나고 싶다는, 더 큰 세상을 보고 싶다는 열망.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다른 아이들은 운동장으로 뛰쳐나갔지만 박정우는 교실에 남아 있었다. 책상에 엎드려 책을 읽고 있었다. 강민호가 다가갔다. 정우야, 밖에 나가서 놀지 않고 뭐해? 선생님, 저는 책 읽는 게 더 좋아요. 박정우는 환하게 웃었다. 손에 든 책은 도서관에서 빌린 위인전이었다. 에디슨의 이야기였다. 강민호는 박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책 많이 읽어. 책은 세상을 보는 창문이란다. 선생님도 책 많이 읽으세요? 응. 선생님도 어렸을 때 책을 정말 좋아했어.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민호는 박정우에게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가난했지만 공부로 꿈을 키웠던 그 시절의 자신을.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강민호는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하나씩 파악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농사를 지었고 몇몇은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 그리고 박정우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축에 속했다. 정우의 아버지는 3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다. 어머니 혼자 밭일과 품앗이로 생계를 유지했다. 정우 밑으로 동생이 둘 더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여동생과 5살 남동생. 셋을 키우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선생님, 정우 어머니께서 면담 오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동료, 교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정 방문 주간이었는데 박정우 어머니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강민호는 박정우의 집 주소를 받아 적었다. 마을 끝자락, 산비탈에 있는 작은 집. 그곳을 찾아가기로 했다. 토요일 오후, 강민호는 박정우의 집으로 향했다. 좁은 오솔길을 따라 20분쯤 걸었다. 산비탈에 다다르자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보였다. 담장도 없는 작은 집.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가 부르자 문이 열렸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인이 나왔다. 박정우 어머니였다. 거친 손, 그을린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았다. 아이고, 선생님. 이런 데까지 오시고. 안녕하세요. 정우 담임 강민호입니다. 강민호는 정중히 인사했다.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으로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방 안은 좁았지만 깨끗했다. 벽에는 새 아이의 상장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박정우의 개근상과 모범상. 정우는 정말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강민호의 말에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선생님, 그 애가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강민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재능 있는 아이, 배우고 싶은 아이가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면 그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 어머니, 정우는 제가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강민호는 다짐했다. 박정우만큼은 반드시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날 집으로 돌아온 강민호는 밤늦도록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정우를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커피 자판기. 학교 운동장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선생님들도 편하고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장학금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주 목적은 박정우를 돕는 것이었지만 겉으로는 학교 복지 차원이라고 하면 되었다. 강민호는 다음 주 교무회의에서 제안했다. 교장 선생님은 긍정적이었다. 좋은 생각입니다. 다만 예산이 문제인데 제가 사비로 준비하겠습니다. 강민호의 단호한 말에 다들 놀랐다. 신규 교사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자판기를 산다고. 하지만 강민호의 의지는 확고했다. 한 달 뒤 운동장 한편에 하얀 커피 자판기가 설치되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자판기 주변을 맴돌았다. 선생님들은 고마워했다. 그리고 박정우는 멀찌감치 자판기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강민호뿐이었다. 자판기가 설치되고 학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다.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들은 운동장으로 나와 커피를 뽑아 마셨다. 500원 한 잔.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맛은 괜찮았다. 강민호가 직접 고른 원두와 우유였으니까. 강민호는 매주 월요일마다 자판기를 점검했다. 원두를 보충하고 물탱크를 채우고 기계를 청소했다. 그 모습을 박정우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어느 날 강민호가 작업을 마치고 커피 한 잔을 뽑아 마시는데 정우가 다가왔다. 선생님, 도와드릴까요? 정우야. 괜찮아. 선생님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박정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강민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자판기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복잡한 기계 장치, 배관, 전선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물이 끓으면 여기 관을 따라 흘러가서 원두와 섞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유랑 설탕이 들어가는 거야. 강민호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가? 이 자판기요. 저 때문에 설치하신 거 알아요. 강민호는 깜짝 놀라 정우를 바라보았다. 11살 소년의 눈빛이 어른처럼 깊었다. 강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우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희 집 형편이 안 좋은 거 선생님이 걱정하셔서. 그렇죠? 강민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숨길 수 없었다. 이 아이 앞에서는. 정우야, 선생님은 내가 공부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돕고 싶었어. 그게 선생님의 역할이니까. 박정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작게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저 꼭 서울대학 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정우야. 넌 할 수 있어. 강민호는 정우의 어깨를 다독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자판기 앞에 나란히 앉아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아카시아 꽃향기가 실려왔다. 정우야, 우리 약속 하나 할까? 네, 선생님. 이 자판기, 내가 대학 갈 때까지 선생님이 계속 관리할게. 그리고 내가 대학 가면 그때 함께 이 자판기 앞에서 커피 한 잔씩 마시는 거야. 어때? 박정우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순수해서 강민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약속이에요. 선생님.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작은 손가락과 큰 손가락이 맞닿았다. 그 순간을 자판기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박정우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자습하고 점심시간에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방과 후에는 집안일을 돕고 동생들을 돌보느라 바빴지만 밤에는 등잔불 아래서 복습을 거르지 않았다. 강민호도 정우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썼다. 어려운 문제를 따로 풀어주고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들어 주었다. 때로는 자신의 참고서를 빌려주기도 했다. 정우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았다. 5학년이 끝날 무렵 전국 학력평가가 있었다. 결과가 나왔을 때 박정우는 충남 지역 5학년 중 상위 3% 안에 들었다. 시골 학교 학생으로는 놀라운 성적이었다. 교장 선생님은 기뻐하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어머니는 강민호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했다. 강민호는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정우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다. 자신이 한 아이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6학년이 되었다. 박정우는 여전히 강민호의 제자였다. 담임이 바뀌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이제는 단순한 선생님과 제자를 넘어서 인생의 스승과 제자 같았다. 정우야, 중학교는 어디로 갈 거니? 읍내 중학교 갈 거예요. 거기가 제일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 거기 가서도 열심히 하면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을 거야. 강민호는 정우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이 아이는 분명 해낼 것이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어려움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운명은 때때로 가혹했다. 그리고 그 가혹함은 곧 두 사람에게 찾아올 예정이었다. 1989년 가을, 박정우가 6학년 2학기를 시작할 무렵이었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다솔초등학교 장학금 문제에 대한 소문이었다. 강민호가 설치한 커피 자판기 수익금은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모아졌다. 그 돈으로 도서관 책도 사고 가끔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지원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누군가 제기했다.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박정훈에만 혜택받는 거 아니냐? 악의적인 소문은 아니었다. 실제로 박정우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니까. 참고서도, 학용품도, 심지어 교복비 일부도 학교 예산에서 나갔다. 강민호가 교장 선생님을 설득해서 이뤄낸 일이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불만스러워했다. 우리 애들도 형편이 어려운데 왜 정훈애만 도와주냐는 식이었다. 물론 대놓고 말하진 않았다. 그저 뒷담화로, 수군거림으로 번져나갔다. 강민호는 그 소문을 듣고 괴로워했다. 자신의 선의가 오히려 정우에게 상처가 될까봐 걱정되었다. 정우 어머니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졌다. 선생님, 미안합니다. 저희 때문에. 어머니는 강민호를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정우는 괜찮습니까? 그 애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어머니의 말대로 박정우도 이내 눈치를 챘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좋겠다. 선생님이 특별 대우해주니까. 맞아.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 아이들의 말은 순수한 질투였다. 악의는 없었다. 하지만 12살 소년에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박정우는 점점 움츠러들었다. 자습하는 모습도 전보다 덜 적극적이었고 강민호에게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그 변화를 감지했다. 가슴이 아팠다. 돕고 싶었던 것뿐인데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았다. 정우야, 괜찮니? 어느 날 방과 후 강민호가 정우를 불렀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네, 선생님. 괜찮아요. 정우야, 선생님이 너한테 미안해. 너를 돕고 싶었는데 오히려 힘들게 한 것 같구나. 박정우는 고개를 들어 강민호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붉었다. 하지만 참았다.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 말에 강민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12살 아이가 어른처럼 참고 있었다.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이. 정우야, 내 꿈 포기하지 마. 선생님이 약속할게. 내가 대학 갈 때까지 선생님이 옆에서 응원할게.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전과 달리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세상이 생각보다 냉정하다는 걸 12살에 깨달아버린 소년. 그러던 어느 날 결정타가 날아들었다.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왔다. 학교 예산 집행에 대한 정기 감사였는데 누군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었다. 커피 자판기 수익금 사용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결과는 문제없음이었다. 모든 지출이 규정에 맞게 처리되었고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민호는 처음부터 장부를 철저히 관리했으니까. 하지만 소문은 일단 퍼지면 거두기 어려운 법이었다. 조사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오점이 되었다. 교장 선생님은 강민호를 불렀다. 강 선생님, 수고 많았어요. 문제없다고 나왔으니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조심성이 부족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마을이 좁아서 말이 많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부담스러우시면 강민호는 그 말의 뜻을 알았다. 정근을 가라는 소리였다. 학교를 떠나라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 더 있겠습니다. 정우가 졸업할 때까지. 강민호의 단호한 대답에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날 밤, 강민호는 자판기 앞에 서 있었다.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기계, 자신이 사비를 털어 설치한 이 자판기가 지금은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강민호는 중얼거렸다. 돕고 싶었을 뿐인데. 한 아이의 재능이 형편 때문에 묻히지 않기를 바랐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았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강민호는 운동장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저 별빛처럼 정우의 미래도 밝게 빛날 수 있을까? 강민호는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박정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졸업할 때까지, 아니 대학 갈 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강민호의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1990년 봄, 박정우의 졸업식이 다가왔다. 6년간의 초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중학교로 진학하는 날, 정우는 여전히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읍내 최고의 중학교에 합격했다. 강민호는 진심으로 기뻤다. 그동안의 소문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우는 꿋꿋하게 공부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었다. 졸업식 날, 강민호는 정우에게 조그만 선물을 주었다. 새 필통과 공책 세트였다. 정우야, 중학교 가서도 열심히 해. 선생님 믿어. 네, 선생님. 꼭 서울대학 갈게요. 박정우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며 강민호는 안도했다. 이 아이는 괜찮을 것이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강민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민호야, 어서 서울로 올라와.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강민호는 다음 날 새벽 첫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곁에서 계속 돌봐드려야 해요. 강민호는 망연자실했다. 아버지는 퇴직 후 건강이 안 좋으셨지만 이렇게 갑자기 쓰러질 줄은 몰랐다.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민호야, 내가 서울로 올라와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에 강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다솔초등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다. 박정우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강민호는 일주일 동안 서울과 다솔을 오가며 고민했다.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아들로서의 도리, 그리고 제자를 지켜야 하는 교사로서의 책임,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강민호는 교육청에 정근 신청을 냈다.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가족이 우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너져 내렸다. 박정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대학 갈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마시겠다고 새끼손가락을 걸었는데, 2월 말 강민호는 박정우를 학교로 불렀다. 졸업은 했지만 중학교 입학 전이라 정우는 종종 초등학교에 놀러 왔다. 자판기 앞에서 만났다. 정우야. 강민호는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다. 박정우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정우야, 선생님이 서울로 가게 되었어. 박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강민호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선생님이 곁에서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박정우는 자판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네, 선생님. 괜찮아요. 부모님이 우선이죠. 그 담담한 목소리가 오히려 강민호를 아프게 했다. 13살 아이가 어른처럼 이해해주고 있었다. 정우야, 미안해. 선생님이 약속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선생님, 약속은 언젠가 지키면 되잖아요. 박정우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눈가가 떨리고 있었다. 강민호는 정우를 꼭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미 소문이 많았던 터라 더 이상 정우에게 짐을 지울 수 없었다. 정우야, 이 자판기 말이야. 강민호는 자판기를 쓰다듬었다. 선생님이 없어도 학교에서 계속 관리할 거야. 그러니까 가끔 이 앞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선생님 생각해줘. 네, 선생님.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강민호도 눈가가 뜨거웠다. 정우야, 넌 꼭 성공할 거야. 선생님 믿어.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다시 만나자. 그때 이 자판기 앞에서 커피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하는 거야.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자판기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스승과 제자의 이별, 짧았지만 깊었던 인연의 끝. 3월 초, 강민호는 다솔초등학교를 떠났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배웅을 나왔다. 그 중에 박정우도 있었다. 멀리서 손을 흔드는 정우를 보며 강민호는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정우야, 잘 있어.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에 비친 학교가 점점 작아졌다. 운동장의 자판기도, 손 흔드는 정우도 모두 시야에서 사라졌다. 서울로 돌아온 강민호는 아버지를 돌보며 새로운 학교에 적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다소를 향해 있었다. 박정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중학교 생활은 어떨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을까? 세월이 흘렀다. 1년, 2년, 3년. 강민호는 바쁜 서울 생활에 치이며 살았다. 아버지는 회복되셨지만 완전하지는 않았다. 계속 곁에서 돌봐야 했다. 강민호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승진도 했다. 인생은 계속 흘러갔다. 하지만 박정우와의 약속, 그 자판기 앞에서 한 약속만큼은 잊을 수 없었다. 가끔 꿈에서 보았다.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는 하얀 자판기와 그 앞에서 웃고 있는 어린 정우를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자. 강민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쉽게 오지 않았다. 20년, 30년이 흐르도록 세월은 무심히 흘렀다. 1990년에서 2020년까지 꼭 30년. 그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의 인생은 각자의 궤도를 그렸다. 강민호는 서울에서 교직 생활을 이어갔다. 아버지는 2005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2015년에 세상을 떠나셨다. 강민호 자신도 어느덧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자녀들은 모두 장성했고 손주도 생겼다. 평범하고 성실한 교사로서의 삶이었다. 하지만 다솔초등학교와 박정우에 대한 기억은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특히 그 자판기. 혼자 있을 때면 문득 떠올랐다. 지금도 그 자판기가 운동장에 서 있을까? 아니면 폐교되면서 철거되었을까? 2020년 어느 날 강민호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다솔초등학교 소식을 발견했다. 2004년에 폐교되었다는 기사였다.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았다고. 폐교라. 강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자신이 떠난 지 14년 만에 학교가 사라진 것이었다. 그렇다면 자판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처분되었겠지.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운동장에 혼자 서 있는 자판기가 보였다. 낡고 녹슬었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등을 돌린 채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박정우 같았다. 정우야. 강민호가 부르자 그 사람이 돌아보았다. 하지만 얼굴은 흐릿했다. 꿈은 거기서 끝났다. 잠에서 깬 강민호는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았다. 문득 가고 싶었다. 다솔초등학교에.
그 운동장에 혹시라도 자판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마침 다음 주가 추석 연휴였다. 강민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잠깐 충남 쪽에 다녀올게. 옛날 근무했던 학교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다녀오세요. 조심히. 아내는 흔쾌히 허락했다. 오랜 세월 함께 산 부부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 추석 연휴 첫날, 강민호는 혼자 차를 몰고 다솔로 향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다. 30년 만의 방문. 학교는 어떻게 변했을까? 마을은 어떨까? 그리고 혹시라도 박정우를 만날 수 있을까? 다솔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다. 마을은 예전보다 더 조용했다. 젊은 사람은 보이지 않고 노인들만 간간히 보였다. 강민호는 학교로 향했다. 폐교된 다솔 초등학교는 을씨년스러웠다. 철문은 잠겨 있었지만 열쇠는 없었다. 강민호는 옆 틈으로 들어갔다. 운동장은 잡초가 무성했다. 교실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다. 그리고 자판기가 보였다. 운동장 한가운데 여전히 서 있었다. 강민호는 믿을 수 없었다. 30년이 지났는데, 폐교된 지 1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강민호는 천천히 자판기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전원 램프가 깜박이고 있었다.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어떻게? 강민호는 자판기 뒷면을 확인했다. 문을 열어보니 안은 깨끗했다. 원두도 채워져 있고 물탱크도 가득했다. 최근에 관리한 흔적이 역력했다. 누군가 이 자판기를 지키고 있었다. 30년 동안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 자판기에 넣었다. 버튼을 눌렀다. 설탕 커피. 덜커덕. 기계가 작동했다. 물 끓는 소리, 원두 갈리는 소리, 그리고 따끈한 커피 한 잔이 나왔다. 강민호는 종이컵을 들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한 모금 마셨다. 맛은 30년 전 그대로였다. 아니, 어쩌면 더 좋았다. 눈물이 났다. 강민호는 자판기 앞에 주저앉아 울었다. 정우야, 이거 내가 한 거니 분명했다. 박정우가 이 자판기를 관리하고 있었다. 강민호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30년 동안 이 자판기를 지켜온 것이었다. 강민호는 자판기 옆면을 보았다. 강 선생님께라고 새겨진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손으로 쓰다듬었다. 글씨가 닳아서 거의 안 보였지만 분명히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민호는 중얼거렸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 30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것. 모든 게 미안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강민호는 일어났다. 마을 이장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박정우 소식을 물어봐야 했다. 마을에 관해서 이장을 만났다. 60대 중반의 남자였다. 강민호를 보자 반가워했다. 강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아, 이장님. 저 기억하시는군요. 그럼요. 우리 학교 은인이신데. 그때 자판기 설치해 주시고 두 사람은 잠시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강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박정우 기억하십니까? 정우요? 물론이죠. 그 친구 대단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데요? 서울대 나와서 지금 대기업 임원이라던데요. 성공했어요. 강민호는 가슴이 벅찼다. 정우가 꿈을 이뤘다니, 서울대를 갔다니.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우가 매주 학교에 와요. 자판기 관리하러. 네, 몇 년 전부터인가 매주 월요일마다 와서 자판기에 커피 채우고 청소하고 가더라고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선생님과의 약속 때문이라더군요. 강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장이 계속했다. 정우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선생님이 떠나실 때 자판기 앞에서 약속했다고. 나중에 다시 만나서 커피 마시자고. 그래서 정우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자판기를 관리한대요. 30년을. 네, 30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자신은 잊고 살았는데 박정우는 30년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이장님, 정우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적어드릴게요.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았다. 박정우의 휴대전화 번호, 30년 만에 손에 쥔 제자의 연락처. 그날 밤, 강민호는 숙소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전화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30년 만에 갑자기 연락하는 게 맞을까.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정우야. 나, 강민호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전화 통화는 길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30년의 공백은 너무 컸다. 강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야, 내일 만날 수 있겠니? 네, 선생님. 학교로 가시겠어요? 응, 거기서 보자. 알겠습니다.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민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일이면 정우를 만난다. 13살 소년이었던 아이가 이제 40대 중반의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었다.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일찍 학교로 갔다. 운동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자판기만 조용히 서 있었다. 강민호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10시 정각,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운동장으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단정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키는 컸고 각진 얼굴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강민호는 일어섰다. 정우야. 선생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박정우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어린 시절의 그 눈빛.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박정우는 정중히 인사했다. 강민호는 다가가서 정우의 손을 꼭 잡았다. 정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하지만 박정우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다. 참고 있었지만 감정이 복받치는 것 같았다. 커피, 한잔 할까? 강민호가 자판기를 가리켰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자판기 앞으로 갔다. 제가 뽑아드릴게요. 박정우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자판기에 넣었다. 두 잔의 커피를 뽑았다. 하나는 강민호에게, 하나는 자신이 들었다. 감사합니다. 정우야.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커피를 마시며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강민호였다. 정우야. 내가 이 자판기를 관리하고 있었구나. 네, 선생님. 3년 전부터요. 3년? 네, 그 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학교가 폐교된 줄은 알았지만 자판기가 남아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박정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3년 전 어머니 산소 찾아뵙고 오는 길에 우연히 학교에 들렀어요. 그런데 운동장에 자판기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전원도 꺼져 있고 녹슬어서 거의 고철 같았죠. 강민호는 듣고 있었다. 그때 생각났어요. 선생님과 한 약속.
그래서 자판기를 수리했습니다. 부품을 구하기 힘들었지만 다행히 전문가를 찾아서 고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매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네, 선생님.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출장 갈 때도 일정을 조정해서 월요일에는 꼭 왔습니다. 강민호는 숙연해졌다. 30년 전의 약속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니. 정우야, 왜 이렇게까지. 박정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선생님, 제가 서울대 갈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노력이었어. 아니에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중학교도 못 갔을 겁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를 포기했을 거예요.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이 저한테 꿈을 주셨어요. 공부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가난해도 포기하지 말라고.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강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서 이 자판기를 지키고 싶었어요. 선생님과의 약속. 그 약속이 제 인생의 출발점이었으니까. 언젠가 선생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그때 함께 커피 마시자고 하셨잖아요. 정우야. 30년이 걸렸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마시고 있네요. 박정우는 웃었다. 그 미소에는 원망이 없었다. 오직 감사와 그리움뿐이었다. 강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60이 넘은 노교사가 자판기 앞에서 울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생님이 약속 못 지켜서.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은 충분히 하셨어요. 저한테 희망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30년의 그리움, 미안함,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울음을 그치고 나서 박정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그때 왜 갑자기 떠나셨어요? 혹시 제 때문이었나요?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어쩔 수 없었어. 너 때문이 아니야. 그럼 그 소문들은요? 제가 특혜를 받았다는 그건 사람들의 오해였어. 선생님은 단지 너를 돕고 싶었을 뿐이야.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선생님, 사실 저도 오해했었어요. 응? 선생님이 떠나실 때 저는 생각했어요. 소문 때문에 떠나시는 거라고. 제가 짐이 되어서 학교를 못 계시는 거라고. 강민호는 깜짝 놀라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한동안 원망했어요. 왜 저를 도와주셨냐고. 차라리 모른 척 하셨으면 선생님도 편하셨을 텐데. 정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선생님은 단지 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거였구나. 그게 선생님의 일이었고 사명이었다는 걸. 박정우는 강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저도 다짐했어요. 선생님처럼 살자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자고. 그게 선생님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민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의 작은 선의가 한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꿨다니. 정우야, 넌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선생님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커피를 마셨다.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미소를 띠고, 참, 선생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박정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선생님께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이게 뭐니?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입니다. 제가 사제를 출연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강민호는 서류를 펼쳐보았다. 상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다. 이름은 다솔 장학재단이라고 지었어요. 이 학교 이름을 따서 정우야.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게 선생님께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니까요. 강민호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감동과 자부심이 밀려왔다. 자신의 제자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었다니. 정우야, 선생님이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마을을 걸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의 세월을 메웠다. 강민호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고, 박정우는 자신의 성공담을 들려주었다. 해가 질 무렵, 다시 자판기 앞으로 돌아왔다. 석양빛이 자판기를 비추고 있었다. 선생님, 이 자판기 앞으로도 계속 관리할게요. 정우야,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니? 아니에요. 이건 제 의무예요. 아니, 제 기쁨이에요. 박정우는 자판기를 쓰다듬었다. 이 자판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니까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그럼 선생님도 가끔 올게. 함께 커피 마시러. 네, 선생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다. 자판기의 전원 램프가 어둠 속에서 깜박였다. 두 사람은 그 빛을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었다. 30년의 세월이 이 순간 하나로 이어졌다. 재회 이후 강민호와 박정우는 정기적으로 만났다. 한 달에 한 번 다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늘 같은 자리, 자판기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강민호는 그 시간이 소중했다. 60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지만 박정우만큼 깊은 인연을 맺은 학생은 없었다. 그리고 박정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인생의 멘토이자 은인인 강민호와의 만남은 그에게 큰 위안이었다. 어느 날 박정우는 강민호에게 제안했다. 선생님, 제가 이 학교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응, 학교를? 네, 폐교 건물이 방치되어 있는 게 안타까워서요. 매입해서 교육시설로 만들고 싶어요. 강민호는 놀랐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데? 다솔 장학재단의 교육센터로 만들려고 합니다. 시골 아이들을 위한 무료 학원이랑 도서관, 그리고 주말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이에요. 박정우의 눈빛은 진지했다.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이 학교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강민호는 가슴이 벅찼다. 자신의 제자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니. 정우야, 정말 대단하구나. 선생님이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응?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이 되어주세요.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선생님이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하마.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몇 달 후, 다솔 초등학교는 다솔 교육센터로 재탄생했다. 건물은 보수되었고, 교실은 깨끗이 정리되었다. 도서관에는 새 책들이 가득했고, 컴퓨터실도 마련되었다. 그리고 운동장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그 자판기가 서 있었다. 개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이장을 비롯해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과 학부모들. 박정우는 간단한 인사말을 했다. 이 센터는 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30년 전, 한 선생님이 심어주신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겁니다. 박정우는 강민호를 바라보았다. 강민호 선생님, 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강민호는 겸연쩍게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벅찼다. 자신의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다니. 개관 후, 센터는 활기를 띠었다.
주말마다 아이들이 찾아와 공부했고 멘토들이 와서 가르쳤다. 강민호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특강을 했다. 국어 수업이었다. 아이들은 강민호를 좋아했다. 할아버지 같으면서도 친구 같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어느 주말 강민호는 센터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왔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마른 체구에 또렷한 눈빛. 어딘가 박정우의 어린 시절과 닮아 있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응, 뭔데? 이 책에 나온 단어, 뜻을 모르겠어요. 소녀는 책을 펼쳐 보였다. 어려운 한자어였다. 강민호는 천천히 설명해 주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다. 이름이 뭐니? 김준서예요. 준서야, 책 많이 읽니? 네, 좋아해요. 그래, 책 많이 읽어. 책은 세상을 보는 창문이란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강민호는 데자비를 느꼈다. 35년 전 박정우에게 했던 똑같은 말. 준서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순수해서 강민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준서야, 꿈이 뭐니? 과학자요. 우주를 연구하고 싶어요. 멋진 꿈이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선생님이 보장할게. 준서는 신이 나서 자리로 돌아갔다. 강민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그리고 희망도. 저녁 무렵 박정우가 센터에 왔다. 강민호와 함께 운동장을 거닐었다. 자판기 앞을 지나칠 때 박정우가 말했다. 선생님, 요즘 아이들 보면 옛날 생각나요. 그러게. 나도 그래. 준서라는 아이 보셨죠? 응, 똑똑한 아이더라. 그 애 집안이 어려워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키우시는데.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박정우와 비슷한 처지였구나. 제가 특별히 신경 쓰려고 해요. 장학금도 지원하고. 그래, 그렇게 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선생님,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나눔은 순환한다는 거요. 선생님이 제게 주신 게 저를 통해 다른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그 아이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거예요. 강민호는 박정우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중년이 된 제자의 얼굴에는 성숙함과 따뜻함이 어려 있었다. 정우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물질적인 게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죠. 가난해도 꿈꿀 수 있다는 것,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 그 희망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박정우는 자판기를 바라보았다. 이 자판기가 바로 그 희망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생 이걸 지킬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들이 자라나도록 돕겠습니다. 강민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 순간 확신했다. 정우야, 선생님도 함께 할게. 남은 인생, 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자판기의 전원 램프가 깜박이기 시작했다. 작지만 환한 빛이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같았다. 강민호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솔교육센터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주중에는 서울에서 지내고 주말이면 다솔로 내려왔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멘토들과 회의하고 박정우와 함께 센터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세월이 또 흘렀다. 2022년, 2023년 센터는 점점 성장했다. 학생 수가 늘었고 멘토도 많아졌다. 이웃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왔다. 다솔 교육센터는
지역의 교육 명소가 되어갔다. 강민호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뿌듯해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보람을 찾았다. 평생 교사로 살았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은 처음이었다. 박정우도 바빴다. 회사 일과 재단 일을 병행하느라 주말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워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더 값지다고 말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강민호와 박정우는 센터 회의실에서 내년도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장학금 규모를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준서가 들어왔다. 선생님들, 죄송한데 잠깐 시간 되세요? 그래, 준서야. 무슨 일이니? 준서는 수줍게 웃으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전국 과학경시대회 은상 수상증이었다. 와, 준서야. 대단한데? 강민호가 놀라며 말했다. 박정우도 기뻐하며 준서의 어깨를 두드렸다. 축하한다. 준서야.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준서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눈부셨다. 준서야, 이제 중학교 들어가지? 네, 다음 달에 입학해요. 어느 학교로 가니? 읍내 중학교요. 거기 과학중 전반이 있대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득 35년 전이 떠올랐다. 박정우도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렇게 설레어 했었지. 준서야, 중학교 가서도 꿈 잃지 마. 과학자 되는 거 선생님이 응원할게. 네, 꼭 이룰 거예요. 준서는 인사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박정우가 말했다. 저 애 보면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제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준서를 특별히 돌봐주세요. 제가 선생님께 받은 것처럼. 강민호는 박정우를 바라보았다. 제자는 진지한 표情이었다.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것을 저도 준서에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 돌보자. 준서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운동장 자판기 앞에 섰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 아래 커피를 한 잔씩 뽑아 마셨다. 선생님, 이 자판기가 이제 35년 됐네요. 그러게. 참 오래 버텼어.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약속이니까. 강민호는 자판기를 쓰다듬었다. 낡고 녹슬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커피를 만들어내는 기계. 이것은 단순한 자판기가 아니었다. 희망의 상징, 약속의 증표, 그리고 사랑의 기념비였다. 정우야, 우리 또 약속 하나 하자. 네, 선생님. 이 센터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자. 우리가 떠나도 다른 사람들이 이어가도록.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센터를 법인화해서 영구히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선생님, 제 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내 아들? 네, 이제 고등학생인데 장래에 희망이 없다고 고민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려주고 싶어요. 강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언제 한번 데려와. 네, 다음 주말에 모시고 오겠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봄밤의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박정우의 물음에 강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어서
저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다. 스승과 제자, 그 이상의 관계, 인생의 동반자였다. 그날 밤, 강민호는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중요한 날은 꼭 기록으로 남겼다. 오늘 정우와 새로운 약속을 했다. 이 센터가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자고. 나는 이제 70을 바라본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다. 정우가 내게 해준 것처럼 나도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그것이 교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이 아닐까.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자판기의 램프가 보였다. 작지만 꾸준한 빛. 그 빛처럼 강민호도 마지막까지 희망의 빛이 되고 싶었다. 2024년 5월 다솔교육센터 개관 3주년을 맞이했다. 센터는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모범 사례가 되었다. 여러 언론에서 취재를 왔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요청했다. 강민호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건강은 괜찮았지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다. 주말마다 다소를 오가는 것도 조금씩 힘들어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어느 토요일 아침, 강민호는 센터로 향하는 길에 가슴 통증을 느꼈다. 순간 어지러웠지만 참았다. 아마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자신을 달랬다. 센터에 도착해서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쓰러지고 말았다. 박정우가 급히 병원으로 옮겼다.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선생님, 이제 좀 쉬셔야 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박정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강민호는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 선생님 아직 할 일이 많아. 선생님, 건강이 우선이에요.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박정우의 간곡한 부탁에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쉬웠다. 아직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한 달간 휴식을 취한 후 강민호는 다시 센터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반가워했다. 특히 김준서는 강민호를 꼭 안았다. 선생님,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 준서야. 선생님도. 준서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다. 과학에 대한 열정은 여전했고 성적도 우수했다. 박정우와 강민호는 준서를 위해 특별 멘토링을 계획하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저녁, 강민호와 박정우는 운동장 자판기 앞에 섰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뽑아 마셨다.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박정우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선생님께 무슨 일이 생기시면 정우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선생님께서 언젠가 안 계시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민호는 박정우를 바라보았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우야, 선생님은 언젠가 떠날 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선생님이 떠나도 우리의 약속은 계속될 거야. 선생님, 이 자판기를 봐. 35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잖아. 우리도 그래야 해. 형태는 바뀌어도 정신은 이어져야 해. 강민호는 자판기를 쓰다듬었다. 선생님이 떠나면 내가 이 자리를 지켜줘. 그리고 준서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 그게 선생님이 원하는 거야. 박정우는 눈물을 흘렸다. 강민호는 제자의 어깨를 다독였다. 울지 마. 선생님은 아직 안 갈 거야. 할 일이 많거든. 두 사람은 그렇게 자판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세월이 또 흘렀다. 2025년, 2026년 5월. 강민호는 71살이 되었다. 건강은 더 나빠졌지만
의지는 여전했다.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센터를 방문했다. 5월 어느 월요일 아침, 강민호는 박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우야, 오늘 센터 갈 수 있겠니? 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커피 한 잔 하고 싶어서. 박정우는 바로 알아챘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특별한 날 같았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내가 갈게. 거기서 보자. 강민호는 서울을 출발해 다솔로 향했다. 운전하는 내내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1987년 첫 부임, 박정우와의 만남, 자판기 설치, 그리고 이별, 30년 만에 재회, 센터 설립, 새로운 아이들과의 인연. 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다. 박정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늘 날씨 참 좋지? 맑은 5월의 하늘이었다. 아카시아 꽃이 만발했고 바람이 상쾌했다. 두 사람은 운동장으로 갔다. 자판기 앞에 섰다. 강민호는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았다. 박정우도 한 잔을 뽑았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운동장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고 커피의 온기를 손에 담았다. 정우야. 네, 선생님.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뭔지 아니? 박정우는 강민호를 바라보았다. 너를 만난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본 거. 선생님. 선생님은 평생 많은 학생을 가르쳤어. 하지만 너만큼 깊은 인연을 맺은 제자는 없었어. 내가 선생님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야. 박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민호는 계속 말했다. 이 자판기 봐. 37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어. 우리의 약속을 지키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줘. 내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네, 선생님. 약속드립니다. 강민호는 커피를 다 마시고 빈 컵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자판기를 한 번 더 쓰다듬었다. 고마워. 오래 함께 해줘서. 그 말은 자판기에게 하는 것 같기도 했고 박정우에게 하는 것 같기도 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석양빛이 운동장을 붉게 물들였다. 강민호는 일어섰다. 가야겠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선생님 혼자 갈 수 있어. 하지만 박정우는 고집했다. 결국 강민호는 웃으며 받아들였다. 차를 타고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 강민호는 백미러로 센터를 바라보았다. 운동장 한가운데 자판기가 작아져 갔다. 하지만 전원 램프는 여전히 깜박이고 있었다. 정우야, 선생님 한 가지만 부탁할게.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떠나면 이 자판기 앞에서 가끔 커피 한 잔 마셔줘. 그러면서 선생님 생각해줘. 네, 선생님. 꼭 그렇게 할게요. 강민호는 오후 127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평화로웠다. 2026년 5월 16일, 강민호는 서울 자택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심장마비였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떠났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제자들, 동료 교사들, 그리고 다솔센터의 아이들과 학부모들. 박정우는 빈소를 지키며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편히 쉬세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박정우는 다솔센터로 갔다. 운동장 자판기 앞에 섰다.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았다. 따끈한 커피 한 잔. 벤치에 앉아 천천히 마셨다. 눈을 감으니 강민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정우야, 넌 할 수 있어. 선생님, 내 꿈 포기하지 마. 이 자판기를 지켜줘. 우리의 약속을. 박정우는 눈을 떴다.
자판기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전원 램프가 깜박이고 있었다. 선생님, 약속 지킬게요. 평생. 그날 이후에도 박정우는 매주 월요일마다 센터를 찾았다. 자판기를 관리하고 커피를 뽑아 마시고 강민호를 기억했다. 그리고 김준서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합격했다. 박정우는 강민호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준서를 끝까지 도왔다. 2030년 다솔교육센터는 설립 1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뤘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10주년 기념식 날, 운동장에는 새로운 기념비가 세워졌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자판기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1987년 한 스승이 제자에게 심어준 씨앗.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이어질 희망의 순환. 강민호 선생님을 기리며 박정우는 기념비 앞에 서서 자판기를 바라보았다. 40년이 넘은 낡은 기계. 하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작동할 것이었다. 커피 한 잔을 뽑아 마셨다.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맛있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박정우는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강민호의 대답 같았다. 운동장 한가운데 자판기의 전원 램프가 깜박였다. 작지만 꺼지지 않는 빛, 희망의 빛. 그 빛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